이게 말이 돼요? 10년 동안 싸웠던 애들이 해변가에다가 큰 나무말을 두고 간데 그거를 성 안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게, 오디세우스는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꾀하면 오디세우스죠. 결과적으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느낄 수 있다라는, 이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약간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여정이 10년이 걸립니다. 역사 속에서 퇴근길이 가장 오래 걸렸던 남자, 개봉 영화 오디세이의 원작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뇌과학자이자 인문학자시죠, 김대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뇌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는데 자꾸만 책과 삶에 끌려 나오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고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주변에 좀 친구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13살, 14살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진짜 천재였어요. 그 친구는 고대 언어를 10개를 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 라틴어는 당연히 하고 히브리어, 아람어, 트르키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뭐 그 당시에 공대 지망생이고 수학 좀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제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아니 13살, 14살짜리인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메로스를 원어로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대 그리스는 지금 딱 하면 지렁이 지나가는 듯한 문자가 다르니까. 문자 자체가 다른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하도 구박받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 또 재미도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관심을 넘어서 요즘 서점가의 오디세이아 열풍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하면서 개봉 전부터 책이 많이 팔렸던 모양이에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뭐 대형 서점에 갑자기 호메로스 책으로 지금 깔려 있고 아주 반가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판매도 아주 잘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정말 이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을까라는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아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이죠. 저도 이 두 책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지만 읽으면 그렇게 재밌는 책들은 사실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요, 몇 번 도전했다가 포기했어요. 이름들도 다 복잡하고 내용도 복잡하고 특히 제가 봤을 땐 호메로스가 진짜 뭐 있었던 사람인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두 작품들이 원래 책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한 소리 같은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책이 사실 시잖아요. 이게 시를 쓰는 그 방식을 보면 딱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빠르게 느리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일리아드 차이다. 사실 일리아드는 재밌습니다. 전쟁 얘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칼싸움도 많이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오디세이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디세이아는 읽으면은 반복성이 살짝 있어요. 했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좀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제는 왜 이렇게 집에 못 가는지. 아까 그 아나운서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퇴근 시간이 긴 남자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가기 싫었던 것 같아. 이번 보니까 은근슬쩍 우리나라 아버님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회식하고 그러는 것 같지.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왜 자꾸만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특히 한 번은 여기서 말 타고 집에 갔으면 됐었던 길인데 굳이 배를 타고 가서 그리스에 도착을 못하고 막 아프리카로 가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잖아요. 물론 덕분에 우리는 오디세이아라는 훌륭한 책을 얻게 됐지만 이 오디세우스 매우 복잡한 분입니다. 사실 영화 제목은 오디세이, 책 제목은 오디세이아, 그렇죠. 등장인물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 맞습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오디세우스는 이분의 이름이고요.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서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디세이는 그냥 영어식, 영국식 번역인 것 같고요. 저는 오디세이아라고 부릅시다. 가장 흥미로운 게 이 책의 거의 첫 번째 문장에서 오디세우스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폴리트로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안드로스 폴리트로포스. 안드로스는 남자예요, 사람.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를 설명하는 문장인데 폴리트로포스. 폴리는 다양하다라는 거거든요. 트로포스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다양한 위치에 있는 오디세우스 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오디세우스라는 건데 뭐 내용하고 어울리죠. 여러 군데를 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폴리트로포스는 또 의미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복잡한 얼굴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그 첫 번째 문제를 복잡한 인간인 오디세우스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황하는 오디세우스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재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 자체가 27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항상 한국어로 책을 읽으시면 원본에 글쎄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겐 최선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이 펼쳐진 수십일간의 이야기고 그리고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마치 후편처럼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10년의 여정이 이제 오디세이아인데 어쨌든 오늘의 이 대화는 원작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트로이 전쟁부터 좀 알긴 알아야 네, 되죠. 좋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요. 트로이 전쟁은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적인 트로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고요. 상당히 오랫동안은 트로이 전쟁은 신화 또는 스토리라고 사람들이 믿었었어요. 자, 트로이 전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트로이의 왕자죠. 파리스라는 아주 잘생긴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스파르타에 갔다가 스파르타의 여왕이시죠. 헬레나하고 한쪽에선 눈이 맞았다 그러고 또 한쪽에선 납치를 했다 그러고 그렇지만 손님으로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왕비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난리가 났었죠. 당시 그리스에는 아가멤논 왕이 제일 강했는데 스파르타의 왕 메넬로스가 아가멤논 왕의 동생이죠. 내 동생의 와이프를 납치하다니 해서 모든 그리스 군대를 모아서 트로이로 쳐들어가고 10년 전쟁을 했습니다. 10년 전쟁을 하다가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 이 10년 동안의 일은 그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리아드라는 책은 10년 전쟁 동안에 단 몇 주 있었던 일만 소개를 하는 거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최고의 영웅인 아킬레스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일리아드에서 보면 이제 트로이가 곧 함락당할 것 같아요. 트로이를 지키고 있었던 왕자죠. 헥토 왕자가 아킬레스하고 대결을 해서 지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일리아드고 그 다음에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는 오디세이아에서 옛날 얘기하듯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10년을 싸웠는데도 트로이가 함락을 되지 않으니 꾀를 쓰자. 그리고 꾀 하면 오디세우스죠. 오디세우스는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영리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게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인 거죠. 우리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이제 배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는 식으로 하고 해변가에 나무로 만든 목마를 하나 남겨주고 니네 그래 트로이가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트로이 목마 안에는 그리스 특공대 군인들이 들어있었던 거고 근데 솔직히 이게 말이 돼요? 10년 동안 싸웠던 애들이 해변가에다가 큰 나무말을 두고 간데 그거를 성 안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요. 물론 그리스 사람들도 멍청하지 않죠.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 트로이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아테네 여신이 뭘 하고 뭐 그랬다라는 스토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트로이 목마를 데려왔고 트로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파티를 했겠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들 술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트로이 목마에서 오디세우스를 포함한 군인들이 내려와서 성 문을 열어주고 군대가 들어와서 트로이가 함락됐다라는 이야기. 이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까 하면 여기에는 사실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게 밝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세 가지 지금 근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대충 생각했을 때 트로이 전쟁이 전설적으로 언제 있었을까 하면 뭐 기원전 13세기, 12세기를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지중해 문명들의 기록을 보면 기원전 12세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32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미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화가 한번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당연히 강력한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티트 국가라는 게 왕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있었고 또 우가리트라는 왕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대 그리스인들, 미케네인들 이렇게 있었고 그 당시에는 서로 무역도 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세계화 시대가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2세기에 해양 민족들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Sea People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해양 민족들이 등장하면서 12세기에 있었던 세계화 문명들이 이집트 빼고 다 몰락을 해버려요. 흥미롭게 이런 식으로 해양 민족들이 등장하기 몇십 년 전에 이 국가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
후기들을 보면 빌루사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빌루사라는 도시에 하리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도시하고 그리스인들하고 무슨 계속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빌루사는 히티트 왕족의 하청 국가 같아가지고 계속 군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빌루사인데 언어학적으로 보면 시대가 지나면서 앞에 W가 사라졌거든요. 그럼 일루사예요. 그게 일리아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로이하고 그럼 일리아드는 어떤 관계일까 보면 트로이는 도시고 이 도시가 정복했었던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빌루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있고 경기도가 있는 것 같이 이름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거는 트로이 전쟁이 완전히 전설은 아니고 그러네요. 기원전 12세기에 있었던 뭔가 큰 전쟁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분명히 그리스인들하고 트로이 근처에 사는 한 국가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아마 작은 전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쟁은 끝났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10년, 20년 만에 그 세계화를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국가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했었던 그리스인들도 고향에 왔더니 고향이 다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 해양 민족들 때문에. 그래서 미케네도 결국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도 멸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기원전 12세기에 정말 그 당시 세계관을 틀어놓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은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기원전 12세기의 그 전쟁, 해양 민족들하고의 전쟁을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년이 있고 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45년 있었던 것 같이 기원전 1177년에 영차 세계대전, 여기서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명이 무너진 효과가 얼마나 셌냐 하면 기원전 12세기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인들은 이미 문자가 있었거든요. 그 문자는 크레타에서 발견이 된 선형비라는 문자가 있는데, 이 선형비라는 문자는 1950년도 60년도에 판독이 됐어요. 기원전 14세기 문제인데 그 문자를 판독해 보니까 언어가 그리스어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신들이 아테나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14세기에 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해양 민족들하고의 전쟁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문명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문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500년 동안 그리스에서는 암흑의 시대, 중세 시대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기원전 7세기, 8세기예요. 그 500년 동안 암흑의 세계에 있을 때 피난 갔었던 그리스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들의 찬란했었던 이야기를 전설로 얘기를 한 것이 나중에 결국 뭐 일리아다고 오디세우가 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 아마 고고학자들이 생각하는 책에서 나오는 트로이 전쟁하고 역사적인 트로이 전쟁의 관계라고 지금 해석하는 것 어쨌든 같아요. 교집합이 꽤 돼요. 어쨌든 그 헬레나라는 여인이 전쟁의 근원인데 당시에 왕비가 납치된 걸로 전쟁이 일어날 정도의 분위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아닐 거고, 헬레나가 대단한 여인이었던 뭐 거예요. 헬레나는 사실 제우스의 딸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고, 그리고 사람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알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 헬레나 때문에, 여자 한 명 때문에 전쟁이 났을 리는 없고요.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로이가 있는 위치, 빌루사죠. 거기가 지금 튀르키예는 히살릭이라는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 위치를 딱 보면 전쟁을 왜 했는지 이해가 돼요. 지중해에서 흑해로 들어가기 위해선 그 도시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옆을. 그러니까는 물류를 하고 무역을 하는데 그 도시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지정학적인 게 우리가 2026년에도 호무스 해협 하나 가지고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지정학적인 조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도 배가 통과하는데 가장 좁은 해협, 그걸 통제하는 국가가 세상을 제어하는 것 같지. 그러면 3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거 외에는. 그런데 배를 타고 지중해하고 흑해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트로이를 항상 지나갔었어야 되고, 얘네가 맨날 관세 매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또 돈 때문에 전쟁했다 그러면 폼이 안 나잖아요. 뭐 여자 때문에 전쟁했다 그러면 또 멋있어 보이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그건 다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자, 이제 트로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10년에 걸쳐서 끝났고 오디세우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고향에서는 자신을 10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땐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안 됩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연락을 할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퇴근길에 10년이 걸렸으니까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는 결국 남편을 20년을 기다린 셈이에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오늘 페넬로페가 대단한 게 다 전쟁 나갔고 다 같이 10년 기다리는 것까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다들 기다렸으니까. 근데 남의 남편들은 다 돌아왔잖아요, 지금. 그럼 비교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김 부장은 퇴근했다는데 이 부장도 퇴근했는데 오디세우스만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 아니에요? 별의별 생각이 다 사고 나죠. 난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도 사고가 났죠, 사실은. 이상한 섬에 가가지고 갑자기 뭐 돼지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눈 하나인 괴물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른 여신하고 또 한 7년 동안 살림을 차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난해도가 높은 게 이름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4명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가지 이야기가 합쳐져 있는 거고 또 많은 문헌학자들은 이 책은 책이 아니고 원래는 여러 가지 판소리 같은 곡을 합쳐서 누군가 하나로 편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호메로스가 저자가 아니고 편집자, 출판사 편집자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선 당연히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오디세우스야말로 가장 퇴근길이 길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인사팀 과정에서 보자면 가장 최악의 상상고잖아요. 아니 직원들 데려갈 때 수천 명 전쟁하러 갔다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 다 돼지가 되고 배친모라고 본인만 살았잖아. 결국 함께 돌아올 수 있었는데 10년의 여정 속에 다 잃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본인 딱 한 명만 돌아가 아주 최악의 상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신들의 이야기가 있죠. 신들은 올림푸스 산에서 이걸 내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신들은 우리 인간을 가지고 약간 비디오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 갖고 노는 거를 이제 그리스인들은 운명이라고 불렀지만 갖고 노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죠. 그건 바로 페넬로페의 이야기죠. 10년 이미 남편을 기다렸는데 김 부장, 이 부장 다 집에 오는데 오디세우스만 안 돌아와요. 연락도 없어. 편지 한 통 없고 아무 소식도 없어. 또 1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날짜를 주면 아마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그러고 다들 죽었다 그러고.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그냥 단순한 남자가 아니잖아요. 이타카의 왕이잖아요. 그 후계자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긴 있었죠. 텔레마쿠스라는. 근데 아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 얼굴을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티네이저입니다. 티네이저 알잖아요. 여드름도 많이 나고 말도 안 듣고 뭐 혼자 방황하고 다니는 거. 그래서 텔레마쿠스는 아빠 찾으러 가겠다라고 또 나와. 지금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데 엄마 집에다 두고 나 아빠 찾으러 갈게 하고 나오고 텔레마쿠스의 성장 스토리가 그 안에 또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아빠의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고 이렇게 텔레마쿠스가 들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들의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페넬로페의 이야기, 텔레마쿠스의 이야기.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 처음에 뭐 100장은 오디세우스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살짝 읽기는 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실제로 초반에는 오디세우스는 등장도 안 해요. 네, 그냥 오기로 되어 있는 인물 정도로만 그리고 언급이 초기에는 되고. 텔레마코스 이야기만 나오죠. 아빠 언제 오나 하고 해변가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아테네 여신이 할머니 모습하고 나와가지고 좀 힌트를 주잖아요. 솔직히 신들도 그냥 얘기해주면 될걸. 니네 아빠 지금 애꾸는 괴물하고 싸우고 있어. 얘기했으면 되잖아. 또 어디를 가면 다음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한참 후에 오디세우스가 사실 등장합니다. 사실 페넬로페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충절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었거든요. 뭐 108명이었나요? 사실 일리아드도 그렇고 오디세이아의 가장 이게 맹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책에서 우리는 남성의 시선만 알 수가 있어요. 아킬레스의 시선, 오디세우스의 시선. 그렇지만 여성은 이 두 작품에서 사실 NPC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표현이 잘 안 돼요, 거기서. 결과적으로 보면 페넬로페의 진정한 이유는 우리는 모릅니다. 페넬로페는 그냥 이 책에 보면 계속 남편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아들 걱정하고 그런데 페넬로페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30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이타카 국가는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왕도 없고 별의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랑 결혼해서 자기가 왕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마 책에서도 잠깐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가장 쉬운 이유는 다른 남자를 결혼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럼 사실 아들은 죽는 거잖아요. 사형 선고죠.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봤을 때는 그 아들이 지금이야 나이가 어리지만 아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 왕권을 달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왕은 왕권을 잡자마자 텔레마크스를 죽이겠죠. 근데 엄마로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구원자들의 구원 요청을 유예하기 위해서 배틀로 내가 이거 다 짜면 그때 결혼하겠다 해놓고 하루 종일 짜고 밤마다 풀어내고 하루 종일 짜고 밤마다 풀어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몇 년 동안 믿었다라는 게 대단한 한 게 3년 믿은 것 3년 같아요. 믿었고 아니 요새 보세요. 지금 인터넷에서 옷 하나 주문하면 이틀 후면 오는데 3년을 옷을 짜고 있었다라는 거. 다 순진해. 이 사람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근데 사실 오디세우스를 이제 책을 저라면 읽기 전에 우선 영화 보시는 거 당연히 추천하고요. 내용을 알면 훨씬 더 재밌고 만화 영화 만화책으로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화나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시는 당연히 게 그러시면 그리고 책을 읽으시면 아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요걸 좀 더 깊게 읽으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이 오디세우스의 문학적인 가치를 느끼실 수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해 못하시는 게 있으면 그냥 뛰어넘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유명한 이야기들은 읽으시는 게 좋겠죠. 아시다시피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가장 재밌는 밈이라고 그러죠. 어느 섬에 갔더니 지금 보니까 뭐 양들이 많잖아요. 거기 지금 오디세우스하고 여전히 군인들이 있었는데 배고프잖아요. 남의 양을 잡아먹었죠 거기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의 주인이 누굴까요? 키클롭이죠. 눈 하나 딱 있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양들을 다 키우고 밥 먹여주고 산책시켜주고 근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 양을 다 잡아먹었잖아. 화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물론 이분의 화 표현이 이분이라 그러네. 키클롭스의 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오디세우스의 군인들을 그냥 잡아먹죠 여기서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이제 숨어서 몇십 명 겨우 살아남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키클롭스가 동굴을 막아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꾀를 냈죠. 키클롭스한테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고대 그리스 시대에 와인 많이 마셨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마셨던 와인은 우리가 마시는 와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와인을 와인으로 마시죠. 그 당시에는 와인은 절대로 물에 타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와인을 물에 타지 않고 그냥 마시는 건 야만인들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타고 물 타는 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TOP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다. 그러면 와인을 3분의 1만 탔대요. 물 3분의 2고 그럼 거의 맹물을 마신 거죠. 그런데 거꾸로 물 3분의 1이다 하면 야 오늘은 진짜 노는 날이구나. 그래서 사람들하고 파티 같은 거 하고 집에 초대를 할 때 꼭 그걸로 썼대요. 근데 보통은 3분의 1 정도뿐이 안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물같이 마셨는데 이 키클롭스한테 이 나쁜 오디세우스가 물도 안 탄 와인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럼 진탕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을 때 오디세우스가 이 불쌍한 키클롭스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무로 눈을 찌르고 그리고 이제 탈출을 하죠. 그리고 탈출할 때도 사람 냄새를 얘가 맡으니까 못 나가게 해서 오디세우스가 또 꾀를 쓴 거죠. 양 밑에 숨어가지고 매달려서 양을 이렇게 잡고 양이 꽤 컸나 봐요. 양이 꽤 컸나 봐요. 양 밑에 매달려서 나가고 그러니까는 키클롭스가 지나가는 양을 위에 이렇게 만져보니까 양이잖아요. 그리고 다 나갔어. 그리고 배 타고 갔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야. 다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키클롭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동료들을 불렀거든요. 막 불러가지고 다른 애들이 막 와. 근데 키클롭스가 나중에 걔한테 물어봐요. 오디세우스한테. 아니 너 도대체 누군데 내 양 훔쳐가고 내 눈 찌르고 도망가냐 했더니 이게 이제 가장 큰 조크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nobody. 난 아무도 아니다. 그게 자기 이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너 nobody.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막 왔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야,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왜 눈에서 왜 피가 나냐? 누가 이랬어? 노바디가 그랬어. nobody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다시 집에 갈래? 그리고 또 갔다라는 거잖아.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좀 재밌는 사실 자기 신분을 숨겨놨는데 나중에 떠나면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자기 이름을 외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신분을 드러내서 노바디는 오디세우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키클롭스가 더 열받아. 더 열받은 거죠. 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요. 네 눈을 누가 이렇게 다치게 했어? 그랬더니 nobody가 그랬어. 네, 하지만 이제 결국 인간의 자만심이 드러나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키클롭스의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포세이돈이 나와가지고 미움을 너 살게 집에 되죠. 못 가. 너 이제 괘씸죄 있어.
너 집에 못 가 하고 그 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태풍이 불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 포세이돈의 저주에 걸려서 이제 10년을 돌았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뭐 머문 곳이 한 12곳 되나요? 그걸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 여유는 없고 사실 이제 칼립소라는 여신과 7년을 함께 살아요. 결국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좋아해서 좋아했죠. 영원히 살고 그 싶어서 영생을 제안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영생 제안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오디세우스. 바로 받아들였어야지. 아니 7년씩이나 살았으면서 그러면 뭐 굳이 고향에 있는 아내를 그다지 그리워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내를 그리워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오늘날 문헌학자들이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디세우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를 그렇게 10년 동안 움직이게 했을까? 왜냐면 우리 인간이 보면 사실 영생만큼 더 큰 동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계관에서는 그게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거절하고 다시 거지같이 돼서 또 몇 년 걸려서 고향으로 가는데 여러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어요. 특히 고대 그리스의 이오니아 철학자들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물은 왜 움직일까?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움직임이 뭘까라고 보잖아요. 그럼 돌을 던져요. 돌이 어디로 떨어지죠? 하늘로 던지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이 점프를 하면 어디로 떨어지죠? 다시 밑으로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는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땅에 심었기 때문에 씨앗이 나무가 돼서 열매가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만물은 시작한 점으로 돌아오고 싶기 때문에 운동, 움직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질문을 던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궁금했었던 게 왜 지구가 떨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보다 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선 30%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잖아요. 지구가 둥그래요? 그럼 뭐가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고대 문명들 보면 조금 생각하는 분들은 큰 패닉에 빠지는 게 우리 밑에 뭐가 있을까? 우리 밑엔 땅이 있죠. 땅 밑엔 뭐가 있을까? 뭐 불가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고대 인도 철학에서 보면 지구를 밑에서 코끼리가 받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코끼리 밑에 뭐가 있는데? 그럼 또 뱀이 있잖아요. 뱀 밑에 뭐가 있는데? 결국은 밑에 뭐가 계속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건 무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찾아낸 건 지구가 둥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떨어져?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오니아 철학가들이 아페이론이라고 무한이라는 걸 상상해냈거든요. 우리 위에도 무한이고 옆에도 무한이고 오른쪽도 무한이고 밑도 무한이다. 근데 왜 안 떨어져? 이때 찾아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시작한 점으로 돌아오는 거를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지구는 안 떨어진다. 왜냐? 이미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귀 본능을 물론 현대 물리학적으로는 다 틀린 아이디어지만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아마 그 보여주는 여정 자체가 만물의 모든 것은 시작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철학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보면 오디세우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경쟁자들 몇백 명을 화살로 다 죽이고 뭐 왕이 됐겠죠. 그 다음 이야기는 다른 책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국 또 떠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고향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 어디로 가는데 이번에는 바다로 간 것이 아니고 육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배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여정을 했고 거기서 노버디로 죽었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 또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계속 탐구하다. 그래서 또 어떤 쪽으로 보면 이 오디세우스의 여정이 약간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기원전 12세기에 해양 민족들과의 영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명이 무너졌잖아요. 500년. 그리고 나서 그리스인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전 지중해로 퍼뜨려 이민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이분들이 이탈리아로 간 거잖아요. 흑해도 가고 프랑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세이가 그리스인들이 만든 도시잖아요. 여기가 전 지중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퍼졌고 딱 오디세우스가 간 여정을 보면 그리스인들이 이민 간 지역들이에요. 여기가 다들. 특히 아프리카, 그다음에 특히 이탈리아가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세이까지 남프랑스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마치 20세기 초반에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런 이야기 같은 것이 남아서 전설로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쨌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포세이돈의 저주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온갖 고초를 당할 것이다 예언하고 실제로 거지로 분장해서 살다가 아테나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서 화살 잘 쏴가지고 지위를 회복해요. 하지만 그 과정도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고난의 연속이죠. 결국 이걸 우리 인생과 빗대어 본다면 우리 인생은 늘 집으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 사이에는 고난과 고초와 고통의 시기가 그런데 또 하나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해도 사실 별거 없다. 왜냐? 고향에 와서도 한 1년, 2년 행복하고 페넬로페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또 있는 거죠. 떠나야 되는. 그리고 이미 오디세우스는 10년을 방황을 했기 때문에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여행해야 되는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여행할 때는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있으면 또 갑자기 어딘가 가고 싶은 그게 제가 봤을 때 컨디치오 후마나 인간으로서의 조건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오디세우스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챕터 중에 하나는 오디세우스가 막 여러 군데 다니다가 한 번은 하데스 지옥에를 갑니다. 사실 가면은 다시 못 돌아오는데 내 또 오디세우스 갔다가 와. 근데 재밌는 게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지옥은 우리가 생각한 지옥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화덕 피자가 되는 거잖아요. 막 불이 많잖아 거기서. 얘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하데스는 흑백이에요. 색깔이 없어. 그리고 맛이 없어. 오감이 안 느껴져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특히 오디세우스가 거기서 본인의 죽은 친척들 뭐 다 만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아킬레스를 만나죠. 그리스 최고의 영웅. 정말 아킬레스야말로 뭐 이 세상에서 전쟁 제일 잘하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잘 달리고 최고의 영웅 중의 영웅인데 거기서 아킬레스를 딱 봤더니 그림자 같잖아요, 이분이. 그리고 아킬레스한테 오디세우스가 물어보거든요. 하데스 어때? 또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상황 뻔히 보고 있는데 뭘 어떠냐고 물어봐 했더니 아킬레스가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못 느끼다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벌이고 자기는 차라리 그리스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지옥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느낀다라는 것이 이게 고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고통이에요. 사실은 오디세우스를 보면 항상 그리워해요. 고통스러워. 오디세우스 행복한 적 없어요. 이 책에서. 웃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 자체가 정말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우리가 인생에 가졌던 유일한 희망도 희망이었을 때는 그나마 동력이 되지만 그 희망이 달성되는 순간 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그리스인들의 시니컬한 생각인데 재밌는 건 그래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그게 메시지지 않을까 싶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로 만들려면 일리아스가 훨씬 영화로 만들기도 좋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글쎄요, 뭐 그 놀란 감독님이 직접적으로 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트로이 전쟁 관련으로는 최근에 영화가 좀 있었죠. 브래드 피트가 또 주연을 했었던 영화가 아주 유명하고요. 꽤 성공한 영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놀란 감독님이 오디세우스를 택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오디세우스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현대적인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오디세우스가 한 것은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은 이미 왔었던 길이잖아요. 그럼 그 길을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10년이라는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고 나니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세상으로. 제 느낌은 놀란 감독님이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약간 지금 우리의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상,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세상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 지정학적인 변화, 세상이 변해버렸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2016년에 누군가 와서 2026년, 오늘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를 얘기해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AI로 숙제를 하고 멀쩡했었던 나라들끼리 지금 전쟁을 하고 호무스 해협이 열렸다 닫혔다 그냥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세상은 이미 없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그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여정이야말로 미지의 세상
대상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오디세이야 뭐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아울러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하죠. 이 순간 느끼고 있음을 느끼면 내가 불행하다라는 느낌 자체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분명히 인생에 교훈이 있네요. 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고전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 고전의 힘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과 삶이 늘 여러분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